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세요. 재밌는 게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권리의 객체인데. 자, 권리의 주체. 권리 능력자는 누구냐면 자연인하고 누구라 했어요? 법인.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자죠.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이에요. 그럼 권리의 대상, 권리의 객체는 뭐냐 했을 때 권리의 객체는 원래 물건이에요. 권리의 객체는 원래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물건의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 98조에 뭐라고 했냐면 물건이란 유체물이 뭐냐면 형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139페이지 보면 거기 물건에서 1번에 물건에 의해서 민법 98조에 의하면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체물이라는 건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전기, 여기 들어온 전기. 그다음에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했으니까 풍력이나 수력, 태양력 이런 것들도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물건은 다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이 있고요. 동산이 있어요. 자,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은 뭐고 동산은 뭐냐 할 때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부동산 외의 것. 부동산 이외의 것들은 다 뭐다? 동산이다 라고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뭐다? 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뭐야? 토지하고 뭐예요? 정착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지. 토지와 건물은 뭐다? 부동산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법자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별개 부동산이에요? 별개죠.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죠. 따라서 대한민국 법자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것만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원래. 그것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갑소의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갑소의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갑소의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죠? 저 나무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뭐야?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고정되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걸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나무는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고정되어 있고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나무 뽑아도 옮길 수 없잖아. 포크레인 가져와야지. 그쵸? 그게 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저 나무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나무는 누구 거예요? 그렇지. 땅 주인. 즉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는 부동산 맞아요. 맞는데 이건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맞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 별개 부동산. 별개 부동산이고 그 외에는 별개 부동산이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원래 토지하고 건물만 별개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별개 부동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나무도 별개의 부동산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임목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나무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나무만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요. 나무만 별도로 등기해보면 나무도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 돼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관습법 얘기할 때 잠깐 명인방법이 있어요 라고만 얘기했는데 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이 뭐냐면 여기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있으면 여기다 편말 딱 붙이는 거예요. 편말을 붙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나무는 을의 것임이라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편말은. 그러면 땅은 갑거지만 나무는 을게 돼버려요. 별개 부동산이 돼버려요. 마찬가지 임목한번 등기하면 토지는 갑거고 땅은 을명으로 등기했으면 나무는 을명으로 등기했으면 을거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나무는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별개 부동산이에요?
나무는 하나의 부동산이야, 별개의 부동산이야? 하나의 부동산, 별개의 부동산 아니죠?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을 등기한다거나 명의인방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갑소의 토지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 사과가. 그럼 갑소의 토지에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저 사과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갑소의 토지에 사과나무가 있고요. 사과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있네요. 저 사과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쵸? 부동산이에요. 떨어지면 동산. 맞아요. 사과가 붙어있으면 부동산이고요. 떨어지면 동산이에요.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과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치? 마찬가지 저 사과도 갑거예요.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과도 별개의 부동산을 만드는 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명인방법이에요. 여기다가 편말 붙여서 이 사과들은 전부 을하게 팔렸으면 을것임 써버리면 토지하고 나무는 갑거고 저 사과는 을게 돼버려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원래 나무는 별개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 소유에 속하는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하거나 아니면 명인방과 같은 별개 부동산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과실이라고 하는데 저걸 나중에 법정 과실 배울 텐데 과실은 법정 과실 저 사과 같은 것들은 별개 부동산이 아닌데 저것도 명인방과 같은 별개 부동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바로 이건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갑소의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갑소의 땅에다가 나무를 막 심었어요. 갑소의 땅에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나무를 막 심어요. 그래서 붙어 보이죠. 그럼 저 나무는 자 땅은 1,000만 원짜리 땅이고 나무는 5,000만 원치라고 하자고요. 나무 값은 5,000만 원이야. 아무 비싼 나무야. 저 나무는 갑 걸까요? 을 걸까요? 갑소유의 땅에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5,000만 원어치 나무를 심었죠? 그러면 저 나무는 갑의 걸까? 을의 것일까? 갑의 거예요. 우리 법에 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동산이 붙으면 가격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다 부동산 소유자에 속해요. 따라서 갑소의 땅에 을이 나무를 심어버리면 저 나무의 소유자는 갑이고 을은 무단으로 벌채하면 그건 손괴죄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을이. 저건 갑 거예요. 물론 부당이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일단. 자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세요. 갑소유의 토지에 을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니까 무단으로 여기다가 배추 심었어요. 갑소유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배추 심었어요. 배추는 누구 거예요? 방금 봤잖아.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누구 거야 돼? 갑이죠, 당연히. 갑의 거, 그걸 따지면 아니야. 법적으로 원래 갑 거야 돼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법이 있잖아. 당연히 갑 거야 돼요. 근데 웃기는 건 우리 판례는. 이게 엄청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갑구에 다른 건데 우리 판례는 농작물은 성숙한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그래서 원래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성숙한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 판례는 엄청나게 욕을 먹는 판례예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판례예요. 자, 우리 법에 분명히 뭐라 하냐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법에 분명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배추 심은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 건데 그 법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판례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자 이제 봄 돼요. 봄 됐어요. 봄이 돼서 내 땅에다 건물 지러 갔어요. 내 땅이니까 건물 지러 갔어요. 그때만 가보니까 배추가 심어져 있네. 그쵸? 그 배추 누구 거야? 경작자 거죠? 나 배추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배추 뽑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 그걸 배추를 뽑으면 내가 손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남의 물건 부신 거라고, 그거.
내가 현관 쳐버린다고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못 뽑는 거예요, 그걸. 그럼 나 건물 못 줘. 못 짓지. 그럼 공기 늘어나고 나 어쩌라고 도대체. 그럼 배치 뽑을 때가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심어 이제. 그래버려. 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 걸어다 보면 빈 땅 있잖아요. 다 뭐라고 써있어? 빈 땅 있잖아, 빈 땅. 거기 앞에 편만 하나 붙어 있잖아. 뭐라고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 그치, 경작 금지라고 써있죠. 써있잖아, 경작 금지. 써있죠? 무시하고 심어. 누구 거예요? 경작 금지 써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심었어. 누구 거예요? 심은 사람 거예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경작 금지 다 필요 없고, 우리 판례는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고 명인만부도 필요 없대요. 그거 을 거예요. 쓸 필요도 없고 심은 건 다 심은 사람 거라는 거 판례. 그게 이제 핵심이야. 근데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경작물 무조건 경작자 거래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있던 일 중에 어떤 일이냐면 거기가 뭐냐면 국유지야. 국유지고 경찰서 부지였어요. 근데 공사하려고 했더니만 누가 배추하고 엄청 심어놨잖아. 경찰서 못 줬잖아. 그래서 그거 뽑을 때까지 1년인가 연기됐었는데. 그래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도 문제 있고 사실상으로도 문제가 커요. 건물을 못 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못 지니까.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 판례가 80년대 80년대 판례인데 70년대 80년대는 못 먹고 못 살 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작물은 이게 심어봐. 배추 같은 거 뭐 심어봤자 파종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뭐 1년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살겠다는데 좀 봐줘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 나온 판례예요, 사실 저 판례가. 근데 지금 현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뭐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소유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 봤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며, 그럼 성숙하지 않은 건 토지 소유자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잎이 파릇파릇 돼 있어. 아직 잎이 파릇파릇 나 있어요. 그럼 아직 성숙해서 안 했어.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야지 빨리. 그건 아니니까 아직 경작자가 아니니까 갈아엎는 거예요. 그거 빨리 갈아엎어야 돼. 그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저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파릇파릇할 때 갈아엎기,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성숙한 정도가 어떤 얘기냐,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없는데 소송 제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는 게 있어요. 옥수수 조심하라고. 옥수수 비 와봐 어떻게 되나. 쑥 크죠? 옥수수는 비 한 번 오면 싹 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를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요. 성숙한 농작물은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 경작자 거예요. 저건 명인만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지나가다가 빈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뭐 배추를 심든 물을 심으면 그거 다 내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거는 있죠. 남의 땅 썼어요, 안 썼어요? 썼으니까 남의 땅 사용료 부당이득이거든요. 사용료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그럼 배추 2포기 주면 돼요. 그냥 배추 2포기 주고 끝나는 거죠.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 물건의 의의는 그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뭐 외계 일부 물건에 분류해서 단임합성물 집합하는 거 배웠고, 거기 보면 뭐 융통물 이것도 배웠고, 저기 보세요. 142페이지. 여기 중요한 건데 142페이지 오면 동산과 부동산하고 나와 있죠.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외 것들은 다 뭐예요?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거기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의 소유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내 땅 위로 무제한, 내 땅 밑으로 무제한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가 모르겠는데, 자, 내가 땅을 팠다. 내 땅 팠는데 뭐가 펑 하더라. 보니까 시커멓다. 보니까 석유야. 내 땅 밑에 200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있다. 옆에 땅에 없고 내 땅에만 있어. 나 어떻게 된다? 내 땅에만, 옆에 땅에 없고 내 땅에만 200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있어서 나 때문에 우리나라 산유국 됐어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나는 내 땅에서 쫓겨나요. 물론 빼는 거, 그건 뭐 비싼 건데 나는 내 땅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나냐면 우리 헌법에 의하면 모든 천연자원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천연자원 누구 거? 국유, 국가 거. 헌법에 있어요.
조선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이게. 모든 천연자는 국유예요. 그래서 내 땅에서 석유가 나오든 다이아가 나오든 금덩어리가 나오든 간에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은 수용당해요. 내 땅은 수용당해요. 석유가 나오면 바로 수용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수용보상금은 주죠. 뭘 줄까? 석유값을 줄까? 땅값을 줄까? 땅값을 줘요. 땅값을 주고 뭐 석유 발견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있지만 200억 배럴의 석유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해서. 탄광 같은 경우 어떤 거? 탄광 탄광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국유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밑에서 석탄 나온다고 해서 내 거 아니야. 그 권리를 그럼 나라에서 그렇죠. 광업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광업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탄광이라든지 그런 그 천연자를 캐려면 광업권이라는 별개의 권리 액체예요. 광업권. 그것만 사면 그거에 대해서 토지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소유가 됩니다. 아니, 토지 소유하고 별개예요. 토지는 내 거지만 광업권은 일 거예요. 땅은 내 거지만 광업권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강화권만 가지면 예. 거기에 석탄에 나오는 거는 본인 거라는 거죠? 아니죠. 그죠. 나오는 건 이제 제가 일종의 특허인데, 행정법 특허인데, 그걸 캘 수 있는 권리예요. 광업권이라는 것은 그걸 캘 수 있는 권리. 원래는 국가 건데, 그걸 광업권을 특허를 받아서 그걸 캐는 거예요, 걔가. 물론 국가에 돈을 대고. 그럼 땅에서 수분하면 예. 강화권을 몰래 해가지고 광업권을 몰래 하면 어떡해. 몰래 하면 못해요, 그거.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항상. 내 땅에 다이아가 나온다 이거죠. 말이 그거예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 다이아가 나온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 내 땅에 파니까 다이아가 많이 나와. 어떡하라고 했어? 어떡할까? 그리고 일단 챙겨. 일단 챙겨. 알게 뭐야. 일단 챙기고 나중에 신고하면 되지. 그렇잖아. 신고하는 순간 신고하는 순간 국가가 나와서 해버리니까 일단 챙겨놓고서 일단 나중에 저기 해야 돼요. 그거. 일단 챙겨야지, 당연히. 그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이언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자이언트 보면 그 누구야, 걔. 제임스 딘 나오는 자이언트. 제임스 딘 보면 거기서 이제 제임스 딘이 땅 파가지고 석유가 나와 재벌됐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은 그게 아니야. 천연자는 지 거야. 미국 애들은요, 지 땅 파서 석유 나오잖아요? 그럼 땅 소유자 거야, 걔들은. 천연자는 국이란 게 없어요, 걔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천연자는 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제임스이 재벌할 수 있는 게 지 땅에서 나온 거니까 지 거거든, 여기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천연자는 국이기 때문에 다이아가 나오든 금덩이가 나오든 간에 은광이 발견되는 간에 그건 다 국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 재밌는 것도 가르쳐 줄까요? 나중에 또 배울 텐데. 더 웃기는 거 있어요. 내 땅 팠죠? 문화재 나와. 누구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건 포스가 얘기할 텐데, 내 땅을 팠는데 문화재가 나와요. 누구 거예요? 내 땅 파는데 뭐 고인돌 나오고 막 나와. 어떻게 돼요? 누구 거야, 그거? 국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정답이죠. 파 묻어버리죠. 깨 부셔버리죠. 그게 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땅에다 건물 지잖아요. 건물을 지려고 이제 하면은 되게 어떻게 하면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단 말이에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짓는데 밑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그럼 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청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유가 돼버리고, 그게 이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문화청에 나와서 발굴 작업을 해요. 그럼 붙들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붙들고 와서. 그럼 나는 빨리 건물 줘서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붙들고 와서 이러고 있으니 건물을 줘요, 못 줘요? 못 짓죠. 나 대출받으면 어떻게 돼? 이자. 계속 나가. 물론 그 지연되는 약간의 보상은 있어요. 근데 지연 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잘못하면 나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게 뭐냐면 문화재 나잖아요. 밤중에 포크레인으로 깨 부셔버려요. 없애버려, 그냥. 깔끔하게. 지금 보면 그 춘천 중도에 보면 춘천 중도에서 레고랜드를 만들려고 했어요.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만들려고 하다가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레고랜드 공사가 중단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단되고 이제 선사시대 유적지 발굴하고 있는데 그건 레고랜드니까 그 버티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못 버텨요, 그거 절대. 레고랜드 철수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화재는 국유고 이제 천연자도 국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에도 건물, 수목, 교량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건물, 민법, 자, 142페이지 맨 밑에 건물. 민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나와있죠? 그래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옆에 수목. 한번, 원칙적으로 독립한 부동산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한 경우나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류의 과실. 수목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과실도 별개 부동산은 아닌데 명인방법 갖추면 별개다. 농작물. 토지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다. 다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하면 토지로 독립한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경작된 농작물은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판례는 아무런 권한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재배한 경우라도 명인 방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 누구 거? 경작자에게 속한다. 이거 시험에 종종 내요.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성숙한 농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거다.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 무조건 심은 놈 거 이렇게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산.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주물과 종물 나오는데 뭐냐면 주물 종물 이론인데 말 그대로예요. 주된 물건, 종된 물건. 그래서 종물이란 원래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는데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물건을 종물이란다. 자, 거기 보면 잠깐 보면 그게 있죠. 의 144페이지에 보면 주물과 종물에서 의를 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뭐라 한다? 종물이라고 한다. 옆에 보면 3번 종물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145페이지에 3번에 종물의 효과에서 1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배가 있으면 배만 있으면 하는 게 노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배는 뭐냐면 주물이고 노는 뭐냐면 종물이에요. 배가 있으면 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계가 있으면 시계줄이 있어야겠죠. 시계는 주물, 시계줄은 종물이에요. 횟집이 있으면 수족관이 있겠죠. 횟집은 주물, 수족관은 종물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배를 팔아요. 그러면 노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배 팔기로 했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노 줘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배를 팔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 말 없었어. 그럼 노는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죠. 그게 나오잖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게 그 얘기예요. 즉, 배를 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노도 줘야 한다라는 거죠. 종물은 주물. 근데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걸 임의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내가 배를 팔면서 노는 안 주기로 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5페이지에 보면 3번 종물의 효과 해가지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당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배를 팔면서 노는 안 준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종물이 뭐냐면 종물이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상용이란 항시 사용이에요. 상용에 공하기 위한 것이고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게 종물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배와 노, 시계와 시계줄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가끔씩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개장수 얘기. 가끔씩 이제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개장수 얘기인데 자, 개장수가 뭘 팔겠어요? 당연히 개를 팔겠죠. 근데 개 밥그릇이 고려청자예요. 개장수가 개를 파는데 개 밥그릇이 뭐예요? 고려청자야, 개 밥그릇이. 갑이 보니까 개는 똥개야. 근데 개 밥그릇이 뭐야? 청자잖아. 그쵸? 내가 개를 살래요 하는 거죠. 그쵸? 샀어요. 그러면서 갑이 개장수 보고 개 밥그릇도 주시오 하는 거죠. 그럼 개장수는 개 밥그릇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하는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개 밥그릇이 종물이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고 종물이 아니라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개 밥그릇을 종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개를 주면 개 밥그릇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되는 거고 고려청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종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종물이 뭐냐면 종물이란 주물의 상용에 공하, 항시 사용에 공하기 위한 물건으로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개가 있으면 개 목걸이는 종물이 아니야. 개 목걸이 항상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개 목걸이 있어야지. 개 목걸이 있어야 되고 항시 상황에 공하는 거잖아. 산책 나갈 때 개 풀어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요즘에 개 목걸이 가져가야지. 개 목걸이는 종물로 볼 수 있는데 개 밥그릇이 개 상용에 공하기 위한 물건으로서 개 경제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개장수는 개 밥그릇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개장수는 이렇게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물이면 줘야 되는 거 아니면 안 줘야 되는 건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말하면서 이게 주물종물이론이에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서 원물과 과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146페이지 의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물건이 한다 나와 있고 밑에 천연과실의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을 뭐라 한다? 천연과실이라고 한다. 옆에 법정과실의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있죠. 그래서 과실이 있는데 법정과실이 있고 천연과실이 있다. 그래서 천연과실은 뭐냐?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것은 천연과실이에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거. 그래서 젖소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겠지. 그거 천연과실. 돼지가 있으면 돼지 새끼 나오겠죠? 천연과실이에요. 개가 있으면 강아지 나올 테고 천연과실. 즉 물건의 용법에 따라 나오는 건 뭐다? 천연과실이다. 그 다음에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게 뭐다? 법정과실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임대료 뭐예요? 그 건물의 사용대가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걸 뭐라면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것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뭐냐면 법정과실이에요. 그러면 내 월급은 법정과실일 거 아닐까? 그게 법정과실이 되면 나는 물건이 돼야 돼. 그렇죠? 물건의 사용대가라고 했잖아. 법정과실이라. 그럼 월급은 나의 사용대가잖아요. 그럼 나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월급은 법정과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물건의 사용대가니까 임대료 그것만 법정과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볼까요? 천연과실에서 보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불리한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죠. 천연과실은 옆에 법정과실 동그라미 2번 귀속.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갑하고라고 개 팔았어요. 5월 1일 날 개 팔기로 하고 5월 15일 날 돈 받고 개 넘기기로 했어요. 5월 1일 날 계약해서 5월 15일 날 개 팔고 돈 받기로 했어. 근데 5월 10일 날 개가 강아지를 낳았어요. 강아지는 뭐예요? 천연과실이죠. 물건의 용법에서 수취하는 거니까. 그럼 이 강아지는 갚거냐 을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5월 1일 날 매매하고 5월 15일 날 강아지를 주기로 하고 했는데 5월 10일 날 개가 강아지를 낳아버리면 저 강아지는 갑걸로 해야 되냐 을걸로 해야 되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이거? 거기 써있었잖아 방금 전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수취할 때 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그렇죠? 그럼 원물로부터 나왔을 때 소유자가 누구예요 저거? 5월 10일 당시에 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갑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구나. 아까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 플러스 뭐였어요? 등기죠? 물권행위 플러스 등이잖아요. 동산 물권 변동은 뭐냐면 물권행위 플러스 인도예요. 즉 다시 말해서 노트북 삽시다. 노트북 매매 계약했죠?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노트북은 내 거 아니죠? 내가 어떻게 인도 받아야. 그래서 원래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고 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 플러스 점유의 이전 인도예요. 인도. 근데 지금 인도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으니까 갑 거고 따라서 이 강아지가 나오면 이건 갑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이 규정도 마찬가지인데 갑과 을이 계약할 때게 개가 임신했으니까 강아지가 나오면 을 걸로 합시다 갑 걸로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과실. 자, 갑수의 건물이 있는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월세는 30일 날 매월 30일 날 100만 원 주는 거예요. 매월 말일 날
100만 원의 차임을 주기로 했어요. 임대료를. 자, 그 상태인데 갑이 이 건물을 벽한테 15일 날 팔았어요. 15일 날 팔고 이 계약까지 인수했어요. 15일 날 등기 넘어가죠? 그럼 얘 100만 원 차임 누구 줘야 돼? 월세. 30일 날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원래 100만 원 주는 게 계약인데 갑이 을한테 병한 땅을 건물을 팔았는데 15일 날 판 거예요. 15일부로 넘어간 거죠. 그럼 얘는 월세 100만 원을 누구 줘야 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누구 줘야 된다? 그치?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아까. 법정과실, 거기 있었잖아, 아까. 147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귀속.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15일이니까 반씩, 갑, 반, 을, 갑하고 병을 반땅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과 병이 합의해서, 갑이 갖기로 하자, 병이 갖기로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것은 뭐냐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건 뭐냐면 법정과실이에요. 천연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수취할 때 권리자에 속해요. 근데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는 것이고, 이건 전부 다 임의규정이에요.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규정이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권리의 변동 나오는데, 오늘 거기 앞에 있는 얘기 좀 할까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잖아요. 마찬가지 권리도 생기고요. 중간에 바뀌고요.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듯이 권리도 생겼다가 중간에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얘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솔직히. 쟤만 알면 돼요. 시험에 얘밖에 안 나오니까. 권리의 발생은 다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 취득이 있고요. 승계 취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다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다시 이전 승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사실 주로 묻는 건 원시취득을 주로 말하고 주로 물어보는 게 원시취득이에요, 사실은. 자, 그럼 원시취득은 뭐고 승계취득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원시취득이란 처음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전 사람의 권리를 기반하지 않고 걔한테 처음으로 생긴 건 뭐라 하냐면 원시취득이라고요. 전주의 권리를 기반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최초 생긴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승계취득은 말 그대로 승계,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전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건 뭐냐면 승계취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시취득의 대표적인 게 뭐냐? 건물의 신축인데. 보세요. 갑이 지 땅에다가 건물을 졌잖아요. 건물을 졌어요. 갑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저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내가 내 땅에다가 건물 졌어요. 내가. 그 건물 누구 거야? 내 거지.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등기해야 될 걸까? 등기 안 해도 될 걸까? 등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이것도 기타 법률의 규정, 이건 법률행위 아니잖아. 매매 계약한 거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기타 법률의 규정에 물 거면 등기를 안 해도 될 거예요, 법정의 소유자가. 근데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한 다음에 팔아야죠. 아무튼, 지금 이 갑은 이 건물이 갑 거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가 갑한테 처음 생겼죠? 이건 뭐라 한다? 원시취득을 한다. 그래서 전 사람의 권리를 기부하지 않고 걔한테 처음으로 생긴 걸 원시취득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건물의 신축이에요. 아니면 뒤에 이제 물건을 제가 많이 배울 텐데 뭐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아니면 원취득 시효, 아니면 선유취득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그 물건을 제가 배울 텐데 그런 것들이 원시취득이에요. 잠깐 얘기하면 유실물 습득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유실물 습득이랑 매장물 발견 같은 거. 이것도 원시취득인데 뭐냐면
내가 지하철에서 졸았어요. 자다 졸았어요. 졸았는데 서동탄역에서 탁 내리려고 하니까 저쪽에 웬 마대자루가 하나 있네? 뭐야? 뭐 열어보니까 5만원짜리 현금이 마대자루 가득 있어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내리려고 했더니만 마대자루에 5만원짜리 현금이 가득 있는 거 봤어요. 어떡할까요? 누가 잃어버린 거죠? 어떡할까? 어떡할까? 못 가져가죠? 가져가면 다음날 쇠고랑 찰확률이 90%예요. 왜냐하면 CCTV가 얼마나 오는데 사방에 CCTV예요.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잊어버린 거는 유실물법이라고 있어요. 유실물법에서 반드시 6개월 반드시 일주일 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지하철에도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다 신고해도 돼요. 원래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지하철도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다가 이거 주웠습니다. 습득을 신고해야 돼. 일주일 반드시 지하 일주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 그 경찰관서에서 공고해요. 그 주인 가져가라고 공고해요.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 공고하는데 주인 안 나타나죠? 그럼 내 거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고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유실물법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얼마 버텨? 6개월 동안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돼? 108배 해야지. 그 다음에 주말에는 교회 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그렇죠? 전쌈에 걸리려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에요. 매장물 발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을 팠어요. 땅을 팠더니 웬 괴짝이 하나 오네? 열어보니까 금괴가 가득 써 있어요. 괴짝에 금괴가 차곡차곡 써 있어요. 누구 거예요? 주인 있어 없어? 있어요. 옛날에 누군가의 소유였겠어 아니겠어? 누군가 옛날에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속된 거예요. 점유권은 상속해서 이전되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그게 상속되기 때문에 누군가 소유자가 있긴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때는 마찬가지 경찰관서 일주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 이건 좀 긴데 1년. 유실물은 6개월이고 매장물은 1년이에요. 1년 동안 공고해요. 공고하고 주인 안 나타나면 마찬가지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내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땅은 갑땅인데 발견은 내가 했어. 갑땅에서 내가 포크레인 파다가 내가 발견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 똑같은데 6개월, 1년 동안 안 하면 이때는 땅 주인하고 나하고 반땅이에요. 땅 주인도 반땅, 나도 반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매장물 발견이에요. 옛날에 한번 그거 있었죠. 마늘밭에도 5만원짜리. 그게 매장물이에요. 마늘밭에 5만원짜리 그런 것들. 더 재밌는 거 있죠. 근데 가끔 얘기하는데 대구에 가면 동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대구 동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팔공산 근처에. 근데 그 동화사가 나도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엄청 절이 커요. 굉장히 큰 절이고 거기 광장하고 부처님 있는데 광장이 대리석이야. 굉장히 넓은 광장이 대리석이고 부처님도 엄청 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구 동화사 뒷뜰에 금괴가 묻어져 있어요. 대웅전 뒤에 금괴가 있어요. 금괴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6.25 때 어떤 양반이 금괴를 갖고 가다가 급하니까 묻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월북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자식이 양자라고 그러던데 양자인데 걔한테 대구 동화사 뒷뜰에 금괴를 내가 묻어놓고 월북을 했다. 네가 한국에 가면 그걸 찾아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탈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양반이. 그러고서 대구 동화사 뒷뜰에 금괴가 있으니 내가 파겠소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 사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제 대구 동화사 측에서는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할까? 대구 동화사 측이 대웅전은 문화재야.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문화재청 허가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발굴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고 동화사 측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걔 죽으면 걔끼리 동화사께 될 수도 있거든. 그거. 어차피 무덤 낸 거니까. 근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금속 탐지기 한번 돌려봤어요. 뭐가 있긴 있어. 뭐가 있긴 있는데 금인지는 몰라. 아무튼 있긴 있대요. 뭐가 거기에. 예.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것도. 문화재청하고. 이걸 갖다 팔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제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냐. 이게 또 문제되는데 그 정도 증거면 만약 실제로 있다면 정당한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그게 그 사람 때문에 발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금괴도 있고 벽이 이것도 일종의 매장물인데 예.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그 사람이 얘기 안 했고 내가 발견했다. 그럼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몰랐던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화재라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거긴 아마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원시도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이전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설정 승계. 이때 이전 승계는 뭐냐면 그 권리를 그대로 넘겨주는 걸 뭐냐면 이전 승계라고 하고 설정 승계는 그 권리의 일부만 넘겨주는 걸 설정 승계라고 한다. 그럼 보세요. 갑이 건물 졌죠. 갑은 건물 어떻게 했어요? 건물을 원시 취득했죠. 갑이 건물 졌잖아요. 그럼 갑은 건물을 어떻게 했어요? 원시 취득했어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한테 팔아서 등기 넘겼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발생했는데 처음 발생한 거야, 앞에 쌓은 걸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승계 취득이고 그 중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이전 승계예요. 설정 승계는 뭐냐면 갑소유의 건물이죠. 여기다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전세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저당권 어떻게 한다 그래? 남의 건물에 저당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설정한다고 안 해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해요, 전세권 설정해요, 지상권 설정한다고 하죠. 그게 설정은 승계니까 그런 거예요. 즉 갑소유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어떻게 한다? 전세권 어떻게 한다? 설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하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고 을은 전세권자니까 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의 이용 가치를 이어받는 거죠. 이용. 건물 전체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이용만 이어받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한다.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담보 가치만 이어받는 거죠. 그런 걸 뭐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해요, 전세권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해요. 다 설정적 승계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전 승계는 두 가지 있는데 특정 승계가 있고 뭐가 있냐면 포괄 승계가 있는데 포괄 승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속하고 합병. 포괄 승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상속하고 합병만 포괄 승계고 나머지는 특정 승계예요. 전부 다. 특정 승계는 뭐고 포괄 승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특정 승계는 특정한 것만 이어받는 걸 특정 승계라고 하고 포괄 승계는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보세요. 자 갑소유의 땅에 갑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뭐 재산이 많잖아. 그 상태로 죽어요. 그럼 상속인 을이 있잖아요. 그럼 을은 토지, 건물 다 받아 안 받아? 다 받았죠? 그럼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고. 처음 발생한 거 아니잖아. 승계 취득이고 그 중에서 권리받으니까 이전 승계고 상속이란 하나의 원인에서 포괄적으로 토지, 건물 다 받으니까 포괄 승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을이 그러면 토지, 건물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을이 건물만 병한테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병의 입장은 권리의 발생이고 그 중에서도 이전 승계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말고 건물만 이어받았잖아. 하나만. 특정 승계고. 특정 승계고. 이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 승계와 설정 승계가 있는데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우는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전부 다 원시 취득을 많이 물어봐요. 원시 취득을. 원시 취득을. 그래서 아까처럼 무주물 선점이라든지 매장물 발견이라든지 아니면 선인 취득 취득시효 아니면 건물의 신축 이런 전부 다 원시 취득이라는 걸 많이 물어보고 일단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오죠. 157페이지. 권리의 발생, 원시 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라 이런 것도 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건 뒤에 있는 것들은. 승계 취득.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자는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이상의 것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전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설정 승계가 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은 별로 볼 거 없고 권리의 소멸에서 보면 절대 소멸, 상대 소멸 이거 별거 아닌데 보세요. 갑이 건물 졌죠? 갑은 건물 어떻게 원시 취득했죠? 벼락 맞아 불탔어. 벼락 맞아 불탔어요.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졌죠. 절대적 소멸. 을한테 건물 팔죠.
그럼 을은 권리가 어떻게 되냐? 발생했죠. 갑은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발생했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소멸했죠? 근데 절대가 없어진 거냐? 상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상대가 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거의 보시면 되죠. 개념은 이런 거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요건, 법률요건은 별로 없고 뒷장 넘겨보세요. 160페이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나 160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나오죠?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 종류는 첫 번째 단독행위고 보면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2개 이상의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다. 합동이, 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2개 이상, 여러 가지 의사표시에 동일방위 합치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단독,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의 의사표시에도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 3개가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옆에 보면 이제 요식행위, 분류식행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요식행위란 말 그대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걸 요식행위라고 해요.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걸 분류식행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법률행위는 계약은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되는 요식행위일까요? 분류식행위일까요? 우리나라의 법률행위 대표적인 계약이죠?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응?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오해해요. 모든 법률행위는요, 분류식행위가 원칙이에요.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가게집 가서 우유 하나 사 먹죠? 그거 뭐야?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죠? 계약서 써요? 담배 한 거 샀는데 계약 썼어?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법률에는 분류식행위가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는 게 많은데, 자, 내가 부동산 하죠. 자, 우리 집 얼마? 3억. 오케이. 계약 성립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우리 집 3억에 팔겠대요. 상대방이 오케이 했어요.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3억에 팔겠다고 했더니만 상대방이 오케이 했어요.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립한 거야. 그러면 3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와 3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합치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한 거고, 계약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약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계약 성립했으면. 근데 계약서는 뭐냐면 증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럴 수 있잖아. 나 그런 적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건요, 계약서는 막 신이다지 못이다 하는데, 계약서는 증거에 불과한 거지,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는 계약하려면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녹음한 것도 증거예요. 녹음도 다 증거예요. 계약서가 똑같은 거예요. 녹음해도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은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계약서는 증거고, 녹음도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계약서 성립한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법률은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분류식행위가 원칙인 거고,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가 있어요. 몇 개 없는데, 모든 법률행위 뭐가 원칙? 분류식행위 원칙.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유언, 법인 등기, 혼인신고예요. 이것만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언하고, 법인 등기하고, 혼인신고하고, 요것만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법인이 되려면, 뭐라 해야 되겠어, 아까? 등기해야만 법인이 성립한다 했죠? 등기 안 하면 법인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법인은 등기해야만 법인이 성립해요. 일정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뭘 얘기했냐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뭐라고 했어요? 법률혼이라고 했죠? 혼인신고 안 하면 뭐라고 했어요? 사실혼. 즉, 법적인 부분은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부부인 거지,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따라서 혼인도 반드시 신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 다음에 유언도 마찬가지인데, 자, 내가 죽을 때가 해서, 이거 큰아들은 집 줘, 둘째 돈 줘, 이러면 유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의 방식이 있어요. 유언의 방식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에 의한 유언 해가지고 유언의 방식을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유언을 해야지만 유언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유언이 되는 것이고, 그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쯤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회복지가가 있었어요. 얘가 사회복지가인데,
얘가 자기 재산 100억을 연세대에 기부한다고 유언을 했어요. 유언장을 썼는데,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자필 증서에 유언에 대한 규정을 보면 반드시 기명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쓰고 뭐 해라? 도장을 찍더니 사인하든지 기명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근데 그 양반이 유언장을 썼을 때게 기명을 했는데 날이나 난 거야. 100억을 기부하라고 해놓고서 연대 준다고 해놓고서 기명을 했는데 날이나 나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상속인들하고 연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 100억에 대해서. 누가 이겼을까? 상속인이 이겼을까? 연대가 이겼을까? 상속인이 이겨요, 당연히. 기명 날이 해야 돼, 날이 안 됐잖아요. 유언은 요식행위라 했잖아. 그럼 날이 안 했으면 이건 종이 쪼개에 불과해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상속인들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장 하나 때문에 100억이 날라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언은 기명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 분명히.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식들이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의 유지를 갖다 반대한 거죠? 아버지의 유지를 어긴 거죠? 그쵸. 나 같으면 어기 안 어겨. 내가 이 상태라면 소송 제기할까 말까? 아버지의 유지가 100억을 기부하는 건데, 그쵸? 유지 따를까 안 따를까? 나 같으면 안 따라. 난 소송 제기가 맞다고 봐. 그쵸? 아버지가 유지가 뭐가 중요해? 100억이 중요하지. 그쵸? 보시면 되는 거죠. 나 같으면 소송 제기할 거야. 보시면 되죠. 자, 161페이지.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은 방식의 자유를 포함하므로 모든 법률행위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은 불요식행위다. 나와 있죠. 근데 마지막 줄 보면 법인 설립 등기, 혼인 신고, 유언의 방식 요까지만 하면 돼요. 법인은 등기해야 되고 혼인은 뭐 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유언은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그건 요식행위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법률행위 요건과 효력 거기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왕년맹금 쪽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의 개념. 그 다음에 뭐 법인은 뭐 다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다더라.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이 있고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른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 아니면 천연과실은 수취할 때 권리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한다더라.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동산은 그 외의 거다더라. 뭐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 개념부터 잡고 가야 돼요. 그 개념을 알아야지 뒤에 것도 공부하고 이해하기가 편해요. 개념을 못 잡으면 이걸 몰라요, 솔직히. 그냥 아까처럼 186조 법률행위에 일어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뭘 해야 되나? 등기해야 돼요. 근데 상속, 판결, 경매, 공인수, 기타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그 두 개의 법조는 절대 잊어보면 안 되는 조항이에요. 그거 앞으로 계속 써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얘기, 등기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개념을 일단 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기만 있으면 무조건 소유자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 관념, 여러분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 개념 때문에. 근데 우리 법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등기를 믿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